원장님, 고명수 원장님, 네네. 저, 제가 뭐 실례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네네. 그러면 치안감, 치안정감 이렇게 뭐 계급 우리가 경찰 어떻게 부르죠? 예예. 치안감입니다. 아, 지금 치안감. 네네. 치안감이시구나. 예, 예. 네네네. 지금 우리로 말하면 1급 해양수산부 같은 정부 조직원은 1급이신데, 그죠? 조직으로 하면 2급이죠, 2급. 예, 네. 예. 국장보다는 높으신 분인데, 그 뭐 저- 보통 이제 계급 뭐 예, 군대나 저희나 조금 높게 주시는 거죠. 예, 예. 예, 경무관, 예. 경무관이 있고, 그다음에 치안감이 있고, 치안정감이 있고, 그렇습니까? 정감이 있고 이제 네 치안정감, 개가 이제 총감입니다. 총감. 치안 총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아. 네, 네. 그 치안 우리 총감은 해양경찰, 이제 예. 우리 해양경찰청장님은 그러면 세 개입니까? 세 개? 네 개입니까? 네 개죠. 그 아, 우리나라에 이제 치안정감. 치안 총감이 두 분 있죠. 경찰청장님하고 해양경찰청장님하고 두 분. 네. 아, 그래요? 예, 예, 예. 치안, 치안총감. 예. 아, 아니, 우리가 해양경찰이 원래 네 개 아니었지 않습니까? 올라갔습니까? 하나로? 하나 더 올라갔습니까? 2005년부터 예, 그렇게 아, 그렇구나. 됐습니다. 15년 됐죠. 네. 아, 그렇구나. 아, 우리가 하나 격상됐네요. 다행이네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차관급 기관으로 예. 예. 시기가 좀 빠른가 보다. 이동건 선생님, 오늘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은 강연 권호인 선배님, 기대하겠습니다. 권호인 선배님, 반갑습니다. 이종갑 선배님, 반갑고요. 우리 권호정, 삼성화재,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어, 저기 우리 김범중 박사님, 김범중 박사님, 임상위원 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 또 차민식, 그, 네, 안녕하세요. 예, 매주 사장님, 기다립니다. 예, 예. 정태환 선생님도 들어오셨고요. 이 터줏대감들이 안 보이시네요. 우리 강동화 위원도 들어오셨고요. 이동해 부사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김현빈 대표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김현빈 대표님. 나성호 조교, 나성호 조교님, 음악 하나 틀어주면 안 돼요, 음악? 예, 알겠습니다.
음악 들립니까? 예, 음악이 좋습니다. 아이고, 세일링. 너무 좋네요. 아이고, 배 타고 떠나네요.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 저자와의 대화 단행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던 그 모임은 일단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10회 바다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이 오늘 여기 이스캔 그 사장님, 권호인 사장님, 그리고 최영석 상무님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권호인 우리 사장님은 저하고 같은 진행자이기 때문에 놔두고요. 이스캔 사장님께서 좀 시작 좀 오프닝 코멘트 잠깐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뜻밖의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예상치 않아. 예. 아니 이제 1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할수록 이 재미가 더 있어지더라고요. 그래 나도 모르게 이제 토요일 7시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다음 주는 또 이 허전함을 어떻게 달래야 되나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너무 김영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좋은 강사분들을 정말 많이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온라인 모임을 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좀 모색을 해가지고 좀 이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되는 것들을 그 이슈별로 해상법하고 연관되는 분야로 해서 이슈되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좀 섭외해가지고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이제 6회
분량의 그 책을 좀 모았다가 그 책을 소개받아 갖고 10회 20권 지금 사실 19권이 됩니다만 19권에 대한 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재미있으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바다 관련 우리 단행본을 더 이상 지금 갑자기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단은 좀 이 모임은 이걸로 중단하고 그다음 우리가 오늘 요거 마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해운 그 경제학이라든지 뭐 해운 경영이라든지 물류학이라든지 해상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단행본은 최근 교과서가 저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서를 뭐 간단하게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여기 모임 나오신 분들도 다 전문가들이니까 각 전문 분야의 내용들을 한 시간 정도 또 알기 쉽게 하면은 지식을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오늘 9시에 회의 마치고 나서 오늘 세미나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은 우리 그 고명석 그 해양 경찰지 교육 원장님을 모셨는데 굉장히 높은 분이십니다. 우리 해양경찰청에 지금 경무관 치안감으로 계시고 여러분들 아마 세월호 때 TV에 많이 보신 분이라서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바다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그렇게 하고 둘째 시간은 우리 그 고문현 헌법학 교수님한테 우리가 뭐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헌법에다가 우리 바다 관련 문구를 좀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문현 교수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던 우리 바다 관련 헌법적인 또 이슈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고명석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고명석이고요. 현재 이제 해양경찰 교육원 여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입, 그다음에 이제 재직자들, 해양경찰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한 800명 정도가 현재 그 교육을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출이 되면 각 그 전국 해양경찰서에 전부 이제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제 책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제 책은 사실은 뭐 이렇게 전문 서적은 아니고요. 바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만들었습니다. 작년 1년간의 이제 칼럼을 제가 인터넷 언론사에 쭉 쓰다가 한 30여 편 넘게 이제 쓰다가 이거를 독자들이 좀 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지난 5월에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제 책 표지를 좀 더 보시겠지만 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고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을 좀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50분 정도, 40분에서 50분 정도 제가 이 내용 중에 뽑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가죠? 네. 뭐 제 소개 드리면은 특허청에 잠시 근무를 했었고요. 주로 이제 해양경찰청에 이렇게 약 25년 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명은 이제 좀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평생 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2014년도에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2014년도에 사실 그 세월호 때 대변인을 맡았었습니다. 예. 2년이 돼서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자들한테 또 온 국민한테 이 바다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는데 그때 느낀 것이 이제 너무 일반 국민들이 바다를 모른다. 기자들조차 아주 기초적인 바다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게 어찌 보면 뭐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 표지고요. 책 표지는 좀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이야기는 이제 5월 15일 날 출간이 됐는데 한 20여 개 언론에서 이렇게 좀 보도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대변인을 2번씩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자들이 많이 좀 보도를 해줬습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차례를 보시면 제가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은 2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넘어갔네요. 제가 PPT가 좀 작동이 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작동이 안 되나 모르겠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PPT가 잘 구동이 안 되네요. 예. 1번서부터 이제 27편이 있는데 첫 번째 1부에는 바다 생명체와 관련된 그런 겁니다. 바다의 자연환경, 동물 뭐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주제들을 그냥 이렇게 뽑아서 한 편씩 써봤는데 이 중에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1번, 2번, 3번까지 이렇게 아마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다 중에 유럽의 바다 2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던 대항해 시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골라서 제가 좀 써봤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체계성이나 이런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요. 에피소드별로, 사안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와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소개드릴 게 10번 항목하고요. 청어와 대구 이야기, 그 다음에 뾰뚜르 대제 이야기 17번, 이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부는 동양의 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시아와 동양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뽑아왔습니다. 여기서는 독도에 관한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어장수 문순득이라고 저도 이제 2013년도 아니 16년이죠. 목포에 2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그쪽에 이제 해남에 보면은 이분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어장수 문순득과 관련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관련 서적도 좀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쉬어가는 코너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소 바다 관련돼서 궁금해하는 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씩 끼워 넣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제 좀 읽다가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게.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여러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제들 위주로 짤막하게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 소개시켜드릴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유래인데요. 스타벅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로고는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고 이게 이제 스타벅스라는 명칭이 있는데 별다방이라고 부르죠. 젊은 사람들이 별다방 별 왕관을 쓴 이 표시가 있어 별다방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유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래는 스타벅스라는 명칭 자체는 바이킹에서 왔습니다. 바이킹이 8세기에서 11세기 아시다시피 11세기에 유럽뿐만 아니고 사실 아메리카까지 발견을 했죠. 1003년도에 바이킹이 캐나다의 뉴펀드랜드 지방을 사실은 콜럼버스보다도 훨씬 먼저 500년 정도 앞서서 이제 발견을 했고 이 바이킹이 잉글랜드, 프랑스, 뭐 이베리아 반도 또 이탈리아까지 사실은 지중해까지 진출을 했고 북아프리카에도 이 식민지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바이킹이 사실 또 굉장히 이 침략적인 어떤 무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장사에도 능했고 드라카르라고 하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배가 이제 바이킹의 전형적인 배인데요. 드라카르라고 하는 배죠.
그래서 이 배를 앞세워서 이 여러 군데를 정복 활동을 했었죠. 그 일족이 영국 맨체스터, 지금의 맨체스터 근처에 이제 침략을 했다가 거기 살게 됐죠. 그래서 이 살게 된 지역이 옆에 이제 그림처럼 뭐 여기는 아니겠지만 영국이 개울도 있고 또 이렇게 갈대들이 많이 난 그런 곳에 살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컬었죠. 스토와 백, 즉 갈대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그래서 이게 이제 발음이 변하면서 스타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는데 19세기에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에 이제 포경업이 굉장히 발달이 됐죠. 사실은 뭐 석유가 나오기 전에는 이 포경업이 최대의 산업이었죠. 국가에 세계적으로 최대의 산업이었는데 이 바이킹의 일족 스타벅 부족들이 포경업에 뛰어들었죠. 돈 벌러.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19세기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스타벅 부족이 포경업 그 업계에서. 그런데 이제 이 모비딕은 잘 아시겠지만 이 허먼 멜빌이 그 소설을 이 사람도 이제 고래배도 타고 해군에서도 있었고 실제 배를 많이 탄 그 작가인데 이분이 소설을 이 모비딕을 쓰면서 스타벅 그 당시 활동하던 스타벅 가족 이 부족들의 어떤 명성을 익히 들고 있었죠. 포경업계의 일종의 이제 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을 쓴 게 이제 모비딕인데 이 모비딕 안에 1등 항해사의 이름이 바로 스타벅이죠.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가 등장을 하고 주인공은 물론 이제 스타벅이 아니고요. 에이허브 선장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 흰 고래와 어떤 무모하게 이렇게 싸워가는 에이허브 선장과 다르게 그 밑에 이제 보조를 하고 있는 1등 항해사는 아주 이미지도 합리적이고 또 온순하고 이 무모한 이런 것을 말리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죠. 그래서 소설 속에 등장을 했고 이 로고에 이제 다른 거지만 그 명칭은 그렇게 됐고요. 이 로고에 나오는 이 스타벅 여기 보시면은 바다의 마녀죠. 여기 우리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이 바다의 마녀가 선원들이 지나가면 마법의 노래를 불러서 미치게 만들어서 잡아먹는 물에 뛰어들고 이렇게 잡아먹는 이 마녀인데 알다시피 이제 오디세우스는 귀를 막지를 않고 자기 선원들은 밀랍으로 전부 이렇게 귀를 막게 해서 노래를 못 듣게 하고 본인은 나는 그 노래를 들어야만 된다 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묶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세이렌의 노래를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합쳐져서 즉 스타벅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미지죠. 이 스타벅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이 세이렌의 이미지는 좀 약간 무모하고 광적인 그런 마법이 실려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71년도 시애틀, 미국의 시애틀에 스타벅스 1호점이 생겼죠. 근데 스타벅스 1호점을 만들 때 여기 3인의 공동 창업자 밑에 보시면은 제럴드 볼드윈, 고든 보커스, 시브 시글. 이 제럴드 볼드윈이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이제 이 좀 미국 커피가 너무 싱거우니까 유럽식으로 좀 에스프레소 같은 진한 커피를 해서 좀 론칭을 하자 해서 이제 셋이 했는데 이름을 명칭을 뭘 질까 고민을 하다가 이 볼드윈이 가장 좋아했죠.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그 소설 속에 나오는 1등 항해사의 이름을 가져오자 해서 이제 공동 창업이다 보니까 복수 명칭 스타벅스를 써서 이렇게 이제 스타벅스가 창단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타벅이라는 스타벅스라는 이름 자체는 바이킹의 어떤 그 이름에서 왔고 여기에 있는 로고는 세이렌에서 온 거죠.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게 변화가 있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스타벅 명칭만 듣거나 혹은 간판만 봐도 이렇게 마법처럼 끌려들어가죠. 마치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바다로 뛰어드는 선원들처럼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스타벅이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1등 항해사의 그 명칭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로지 로고를 보고 지갑을 풀어라 들어와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이렌은 뭐 경찰차나 소방차, 사이렌의 어원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그 마법을 차단하는 그런 사이렌의 그 어원이 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로 들려드릴 것은 뭐 우리 생명체가 여러 개 있지만 사실 오래 사는 생명체가 많죠. 뭐 거북이도 있고 뭐 고래도 200년 이상 사는 고래가 있고 북극고래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진짜 오래 사는 척추동물이 있습니다. 이제 상어인데 이 상어는 사실 그 화석어류죠. 4억 5천만 년 전에 등장했지만 그 당시의 모습을 거의 지금도 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이용하는 그런 거죠. 370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난쟁이 랜턴 상어, 손바닥만 하죠. 15cm, 다 자라도 15cm 정도로 작은 상어가 있는가 하면 보시면은 이 고래상어입니다. 수족관에 있는 고래상어인데 이게 이제 컨테이너 한 3개 정도 크기에 20m 정도 되죠. 고래보다 더 큰 상어죠. 말하자면 이런 종류도 있고요. 상어는 아주 특징적인 게 많습니다. 물고기 중에도 연골어류인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뭐 물고기들은 경골어류가 많죠. 연골어류는 뭐 상어나 가오리 몇 종 안 됩니다. 몇 종 안 되는데 상어는 아가미를 임의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숨을 쉬려면 이동을 해야죠. 그래서 아가미를 통해서 통과하는 물에서 산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상어는 태어날 때부터 헤엄을 죽을 때까지 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거죠. 또 불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물론 상어의 간이 좀 커가지고 심해상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부력으로 이용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어는 불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보시겠지만 이빨 보시죠.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빨을 잘 보시면 이빨이 이렇게 줄별로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한 줄이 없어지면 뭐 부러지거나 여러 가지로 노화돼서 없어지면 다음 줄이 나옵니다. 톱니바퀴처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어는 영원히 이빨을 가지고 있죠.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 일종의 일부 상어들은 항온 기능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원래 변온 동물인데 이 상어하고 참치 종류 일부 종류들은 항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너무 기온이 낮아지면 움직임을 못하기 때문에 피를 뜨겁게 스스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움직일 때 이 근육 작용에서 나오는 그런 열을 잡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참치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밝아야 다른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눈 쪽에 그 피를 보내고요. 시력이 엄청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으로 활동하는 기능으로 그런 걸 열을 쓰죠. 그래서 뭐 완전 변온 동물은 아니죠. 일부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물고기들은 체외 수정을 하고 물 밖에다 알을 낳고 이렇게 하는데 상어는 뭐 체내에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체내에서 알을 낳기도 하고 성체를 낳기도 하고 모두 가능합니다. 상어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심지어는 체내에서 새끼가 부화가 돼서 알에서 부화가 돼서 자기네들끼리 잡아먹고 몇 마리만 나오는 이런 상어들도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생존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바다에 존재하고요. 심지어 민물에도 존재를 합니다. 황소상어 같은 경우는 민물과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륙으로 뭐 수백 킬로씩 들어가서 이렇게 서식을 하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귀상어 보시면은 이 눈이 양쪽에 완전히 달려서 마치 무슨 장난감처럼 이렇게 생겼죠. 톱니상어 뭐 아시다시피 이거 이제 톱날이 있어서 이걸 휘둘러서 물고기를 잡죠. 지나가는 물고기를 휘둘러서 기절시키고 잡아먹는 이게 유명한 조스에 나오는 백상아리입니다. 가장 크고 포악한 가장 크지는 않지만 가장
포악하죠. 그 다음에 옆에 돌목상어 아주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은 아주 가장 온순한 종입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들을 걸러먹는 형태죠. 이빨도 뭐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상어가 습성이나 이런 생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신비롭죠. 실제 모르는 상어들도 아직 많고요. 몇 종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아마 삭스핀 요리 드셔보셨겠지만 사람들이 사실 삭스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상어를 뭐 한 해에도 수십만 마리에서 수백만 마리까지 잡습니다. 근데 배에 끌어올리면 뭐 낚시로 하든 뭐로 하든 배에 끌어올리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느러미만 자르고 버리죠. 왜냐하면 상어가 이빨이 있고 근육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속하게 상어 지느러미만 자르고 그냥 바다에 산채로 던져버립니다. 예. 그러면 주로 질식해서 죽죠. 이렇게 헤엄을 못 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느러미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헤엄을 못 치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죽게 되죠. 뭐 이런 게 한 해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그린란드 상어죠. 길이는 약 7m, 무게는 뭐 1톤 정도 나가고요. 유일하게 북극바다, 즉 뭐 이름에서 알다시피 한대바다, 아주 추운 바다 심해에 서식을 합니다. 이 친구는 뭐 1년에 1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m까지 자라려면 뭐 태어난 걸 감안해야 되니까 500년 정도 이렇게 하고 150살이 되어야 비로소 짝짓기가 가능하답니다. 그 이하는 다 미성년이죠. 엄청나게 오래 살죠. 2017년에 노르웨이 과학자들이 500년 된 개체를 발견했죠. 502년도에 출생한 개체를 발견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임진왜란 즈음에 태어난 아직도 헤엄치고 있는 그린란드 상어죠. 그러니까 얼마나 느리게 헤엄치냐 하면 꼬리를 왕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7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천천히 움직여야 한 번 왔다 가는데 7초 걸리려면 아주 신기하죠. 그렇지만 이제 먹이를 잡을 때는 물론 이제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빨리 움직여지겠지만 평소 생활은 아주 느리고 북극 지방이기 때문에 소식을 하고 먹이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거나 잘 먹고 그 다음에 많이 안 움직이고 이게 일종의 장수의 비밀이다. 사람도 100살 넘게 살려면 뭐 이걸 좀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옆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이 친구는 심해에 살기 때문에 요광류가 보통 자라면서 눈 안에 그 내용물을 파먹는답니다. 그래서 시력을 완전히 성체가 되면 상실을 하고 뭐 물론 어차피 심해에 살기 때문에 시각이 거의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깜깜한 바닷속에서. 그래서 아주 신기한 그런 상어를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한번 실제 연합뉴스에 났던 것을 한번 보실까요? 보통 장수동물 하면 거북이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적수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네, 잘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해양 포유류인데요. 해양 포유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캐나다 코스트가드에 한 1년 반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2010년, 11년 그때 그 태평양 쪽에 밴쿠버 연안이었는데 배를 탈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쪽에는 정말 그 자연 생태계가 아직은 많이 보존이 잘 돼서 각종 해양 포유류 그러니까 뭐 물개, 바다사자, 뭐 그 고래, 꼭등고래 같은 큰 대형 고래, 대형 고래, 뭐 그다음에 해달, 뭐 기타 등등 하여간 이 해양 포유류가 굉장히 많이 살더라고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 어떻게 포유류가 저렇게 바닷속에서 마치 물고기처럼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질문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포유류 조금 알다시피 이제 그 동물이 출현한 게 지구상의 지구 역사 45년 중에 3천만 년 전이죠. 예. 그때 동물이 태어났고 물론 생물은 전부 바다에서 일단 출현했고요. 이 바다에서 육상으로 진출한 게 3억 5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경금어리의 한 종류가 그 육상으로 진출을 했고요. 이때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됐던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경골어류죠. 실러캔스라고 하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물고기와 포유류의 중간 다리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키기 시작한 어류에 해당이 되죠. 실제 살아 있었죠.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가 육상으로 올라온 어류가 포유류가 돼서 네 다리를 이렇게 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허파업을 시작을 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기를 젖을 먹여서 기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육상에 올라온 포유류들이 일부가 바다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죠. 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바다로 들어갈 때 거꾸로 진화의 불가역성이라고 하죠. 이게 어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진화한 동물은. 그래서 이제 포유류 상태 그대로 금방 뭐 털이 있다거나 네 다리가 있다거나 허파업을 한다거나 뭐 등등등을 그대로 지니고 바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해졌죠. 바다 생활에는. 그렇지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 마치 바다에서 태어난 생물처럼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바다에 맞게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 진화된 동물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화인데 이제 워터월드라는 영화죠.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진화해서 나중에 아가미가 생깁니다. 주인공 마리너라는 주인공인데 하지만 이건 영화고 실제로는 포유류가 아가미가 생길 수가 없죠. 진화의 불가역성상 그런 영화인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바다로 들어간 해양 포유류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기강목 즉 지느러미 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기강목이 물개, 물범, 바닷거북이 등등등이 있고요. 식용목 이건 이제 육식을 주로 한다는 그런 해달과 북극곰, 해우목, 소조, 소, 바닷소 종류들이 매너티, 듀공, 뭐 스탈라, 해우 이런 종류가 있고요.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좀 특이한 거 한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네네. 원장님 지금 그 잡음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 그 나성호 조교 다 강제 차단 좀 시켜주세요. 여기서는 잡음이 없는데 가볍다고 그걸 삼는. 아니 소리가 많이 나서 지금 망에 들어 계신 분들은 소리 좀 음소거 좀 해주시고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평소에 안 그랬는데 나성호 조교 잡음 안 나게 좀 해주세요. 됐나요?
예, 아, 지금 교수님. 괜찮나요? 차단을 안 하신 분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가? 자, 그럼 잘 들리나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예, 이제 그러면 차단 다 됐습니다. 예, 예,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래 종류는 이제 두 가지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류가 있고요. 수염고래류는 대형고래, 걸러서 먹는 종류고, 이빨고래는 이빨이 달린 돌고래류가 주로 이루죠. 물고기를 이제 잡아먹는 그런 건데, 이 포유류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화를 이제 계속 거듭을 해서 몸을 유선형으로 마치 물고기처럼 이렇게 바꾸고 수렴 진화라고 하죠. 완전히 다른 종이지만 같은 환경, 비슷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몸 형태가 비슷해지는 것을 수렴 진화라고 이제 생물학에서는 하는데 이런 형태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다리는 앞다리는 앞지느러미가 되고 뒷다리는 꼬리가 되고 이런 형태로 되고 코도 호흡법을 등 위로 올려버렸죠. 그래서 고래 중에도 사실은 수염고래는 분수공이 2개고요. 구멍이 2개고 이빨고래는 1개입니다. 예, 잘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꼬리도 물고기와 다르게 수평으로 발달시켰죠. 물고기는 수직의 꼬리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젖으면은 바로 직진을 하죠. 앞으로 직진을 하지만 고래류는 해양 포유류는 꼬리를 젖으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급할 때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꼬리 형태가 물고기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젖꼭지라든가 남성의 성기라 이런 것들은 이제 몸속으로 다 집어넣죠. 그래야 물의 저항에 이제 이게 극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고래류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물속에서 말하자면 새끼를 낳는 유일한 포유류에 가깝습니다. 다른 종류들은 물에서 생활하지만 새끼는 육상에 올라와서 낳죠. 대부분이 길러서 바다에 들어가는데 고래류만 진화가 굉장히 많이 돼서 물속에서 직접 새끼를 낳고 바로 젖을 먹이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됐고요. 가장 큰 고래들은 사실은 대왕고래, 블루 웨일이라고 하는 고래 종류들은 엄청나게 큽니다. 200톤 가까이. 그러니까 코끼리가 한 40마리 정도 모여야 되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한 2,600명 정도가 모여야 고래 한 마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생명체입니다. 실제 대왕고래가. 이전에 공룡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생명체죠. 지금도 살고 있고요. 바닷속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끼리 물범을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 한 하마보다 더 크죠. 굉장히 큰 이제 종류인데 기각목인데 이건 잠수의 또 달인입니다. 이 고래 종류도 최대가 1시간 정도 잠수를 할 수 있지만 이 코끼리 물범들은 보기와는 다르게 보기에는 좀 둔해 보이지만 1.7km까지 1700m까지 잠수를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생활을 물속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에 나와 있는 경우는 번식기 2, 3개월 정도이고요. 물속에서 아예 사는 종류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이제 허파호흡을 잠시 멈출 수도 있답니다. 이 종류는. 왜냐하면 이 산소를 흡수해서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 근육 같은데 저장하는 기능이 뛰어나서 한 모금의 공기만 마셔도 어마어마한 그 산소량을 저장하고 3, 40분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몸으로 발달을 시켰죠. 그래서 오히려 범고래라든가 백상아리 이런 것들이 이 물개 종류의 천적인데 잡아먹고 사니까 그들보다 더 밑에 살죠. 물속에. 더 깊은 곳에 살다가 숨쉬로만 잠깐 올라오는 또 바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물속에서 잘 때도 거의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물속에 적응을 한 거죠. 이 정도로 포유류라고는 믿기기 힘들 정도의 생활을 실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달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작은 포유류인데 이것은 특이하게도 다른 동물들은
지방층이 굉장히 포유류가 발달을 시켰죠. 바닷물이 워낙 추우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두꺼운 지방층을 발달시키는데 이 해달은 그 피하 지방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작기 때문에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오히려 뭐 체온 유지하는 데 불리하죠. 그래서 발달시킨 것이 이제 그 털입니다. 털. 사람이 머리에 보통 모발이 10만 올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1평방 인치당 100만 올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밀도죠. 그래서 이제 그 밀도 속에 공기를 이렇게 저장시켜서 추위를 막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춥기 때문에 이제 알래스카 이쪽 태평양, 아메리카 서한 지방에 많이 살고 시베리아 그쪽 알류산 열도 쪽에도 많이 살기 때문에 춥죠. 바다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제 그 칼로리를, 그 열량을 내는 칼로리를 먹어서 자기 몸무게의 25%까지 매일 먹어서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래서 순환을 많이 당했죠. 이 털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가지고 한때 엄청난 순환을 당한 그런 동물들이죠. 맨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멸종됐는데 사실 발견된 지 27년 만에 멸종을 한 동물입니다. 좀 아쉽죠. 코끼리보다 훨씬 등치가 크고 베링해 지방에 살았는데 이제 좀 이따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링 탐험대가 그쪽을 탐험하다가 이걸 발견했죠. 그래서 거의 추워서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 이 동물을 우연히 발견을 하고 이게 바닷소이기 때문에 맛이 그 소하고 육상 소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층은 기름으로 활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탐험대가 생존해 왔는데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거 해우 종류는 지금 살아있는 종이 이제 듀공이나 매너티 같은 것들이 현재 이제 사촌이죠. 이거랑은 비슷한 종인데 어쨌든 살고 있고 이 친구들은 해양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초식을 하는 동물입니다. 매너티, 듀공, 그 다음에 스텔라 바다소 이게 세 종류가 나머지는 다 해산물을 먹거나 육식을 하죠. 그래서 특이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동료들이 다치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멀뚱멀뚱 이렇게 이제 배가 오면 바라보고 있다가 동료가 한 명이 다치면 거꾸로 그걸 도와주러 모여든답니다. 핥아주고 뭐 이렇게 그 습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남획을 했죠. 남획을 해서 결국 27년 만에 다 멸종이 된 안타까운 동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두 편, 제가 유럽의 바다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와 물고기와의 관계를 조금 하는데 제가 뭐 이제 그 기독교를 믿는 신자는 아니지만 이런 문헌이나 이런데 쭉 한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시죠? 뭐 그래서 이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뭐 5,000명을 먹여 살린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 나오는 그런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어느 쪽 위에 보시면 최후의 만찬 그림들의 메뉴가 대부분이 물고기입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다른 메뉴도 있습니다만 이런 메뉴도 물고기가 되어 있고요. 노아의 방주인데 여기에는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 배에 승선하지 않고 살아남은 종류가 바로 물고기죠. 물고기는 바다 그 자체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사실 좀 신성시하죠. 그 상징성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익투스라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자동차 열쇠라든가 뭐 열쇠고리, 자동차 뭐 범퍼 이런 데 이렇게 이제 신자들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건데 그리스어로 익투스라는 말이 물고기랍니다. 그 뜻 자체가.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앞 철자를 따서 익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철자를 다 붙여서 풀네임으로 읽으면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 해서 예수님, 신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익투스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옛날 로마 초기에 이제 그 박해를 받았죠.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이 물고기 익투스 표시를 이용해서 신자임을 서로 몰래 증명을 하고 뭐 비밀 지폐를 가질 때 말을 안 하고 이 표시로 이렇게 몰래 숨어들어서 또 뭐 이렇게 집회를 하고 기독교를 믿고 했던 로마 측에서 이게 이제 정식으로 종교를 인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익투스 이 상징을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느냐? 중세에 이제 그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금욕을 하죠. 신자들은. 그다음에 이제 하는데 그때는 육식을 못 합니다. 뜨거운 피를 가진 동물을 먹질 못하게 하죠. 금식을 한다거나 특히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고기는 뜨거운 피를 가진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이 물고기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고 뭐 금요일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성일들이 많아지면서 중세 기독교가 발전되니까 물고기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루이 14세의 금요일 만찬에 생선을 못 구한 요리사가 뭐 자살하는 그런 있었고 각종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도 물고기를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다가 거기 기른다거나 혹은 임시로 이렇게 보관했다가 금요일 날 잡아먹는 그런 전통들. 그러면서 이제 대구와 청어가 굉장히 이제 수요가 폭발했죠. 대구는 대구와 청어가 많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된 이유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의 바탕을 깔고 수요가 폭발하자마자 얘네들은 그 대량 서식을 하죠. 주로 대량 서식을 하고 추위에 강하고 그다음에 해안에 많이 서식을 한답니다. 먼 바다에 안 살고. 그다음에 이제 잡기도 좋고 느리게 헤엄치고 또 흰살 생선이라서 버릴 부위가 거의 없고 그러면서 대구를 대량으로 잡기 시작했죠. 이 대구는 뭐 대구를 이렇게 염장을 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이 됐는데 바스크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비스케이만 프랑스와 그 스페인의 중간 정도 경계선쯤에 바스크 민족들이 살죠. 이 민족들은 유럽인이 전혀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고 또 언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모든 게 다르죠. 이 사람들이 처음엔 고래를 잡았죠. 고래를 잡아서 그 염장 기술을 발달하면서 유럽에 이렇게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구가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그 염장 기술을 그대로 대구에 적용을 해서 바칼라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이거는 이제 대구를 잡아서 이렇게 쪼개서 염장을 완전히 해서 나무처럼 딱딱하게 만든 지금도 아마 이쪽 지방 가면 스페인 가면 이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걸 이제 물에 불려서 다시 그걸 가지고 요리하는 부드럽게 만들어서 요리하는 특유한 아주 특이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됐죠. 바이킹도 대구를 많이 했는데요. 바이킹은 소금이 없어서 이 북쪽은 햇볕이 잘 안 비치니까 소금을 생산을 못하고 아예 그대로 찬바람에 나무 토막처럼 말려서 그걸 이제 질근질근 씹으면서 마치 몽골의 전사들이 육포를 씌우면서 전 유럽,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했듯이 전투 식량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전역을 휩쓸고 아메리카까지 발견하는 그런 거죠. 그런 반면에 청어는 등푸른 생선이죠. 그래서 금방 이게 상하게 되죠. 잡자마자. 크기도 작고. 이제 문제는 청어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많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어를 잡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더 관건이었죠. 당시에 중세. 그런데 이 네덜란드 가장 빈국이었고 뭐 땅도 적고 그다음에 더치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국이었죠. 자원이 없어서 누구한테 줄 게 없으니까 그냥 각자 나눠 먹자. 이게 더치페이죠. 사실은. 그 좀 어찌 보면 가난한 나라였는데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어떤 부국이 되죠. 나중에 그 기반이 된 게 청어입니다. 그래서 1358년에 청어잡이 어부가 내장을 한 번에 1초 만에 이렇게 딱 갈라내고
바로 소금 뿌려서 배에서 염장을 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죠. 그러니까 성어잡이배가 나가서 잡아도 뭐 2, 3일 있다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주일 조업도 하고 엄청나게 양을 불린 거죠. 24시간 정도는 바로 상한다 합니다. 청어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뭐 배가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기술을 발달하면서 청어잡이가 성행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행운이 발트해 쪽에 있던 청어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해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네덜란드 앞쪽에서 산란을 하기 시작해서 그냥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어마어마한 전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청어잡이에 당시에 종사했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14세기, 15세기, 16세기 뭐 이 정도에. 그러면서 1620년도에 2,000척이 넘는 청어잡이배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청어잡이 100톤급 청어잡이 배였고요. 그로 인해서 배를 잘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보관, 그러니까 배 창고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업이 발달이 되고 배들이 많이 오니까 해운업, 연관돼서 금융업까지 이렇게 쭉 발전을 하면서 네덜란드가 이제 식민지 개척에 나가고 그러면서 부국이 되기 시작하죠. 스페인에 이어서 이제 네덜란드 쪽으로 넘어오고 나중엔 영국으로 넘어가지만 그래서 최초의 어떤 동인도 회사,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만들기도 했죠. 오른쪽 그림이 이제 동인도 회사 전경이고요. 지금도 먹고 있는 그 소울푸드, 네덜란드의 소울푸드는 우리의 과메기랑 비슷한 이게 이제 청어 절임이죠. 하링이라고 하는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우리 저기 뭡니까 홍어처럼 처음 홍어 먹는 분들은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소울푸드로 뭐 도시락에도 싸가고 뭐 평소에 엄청 즐긴다고 합니다. 청어가. 네. 다음은 그 유럽편 두 번째로 그 이제 뼈트르 대제에 대해서 시간이 제가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예,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조금 한 15분 정도 더 하셔도 돼요. 예, 예. 예. 뼈트르 대제는 이제 러시아의 대제 중에 2명의 대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한 명은 이분이고 한 명은 에카테리나 대 여자인데요. 우리나라의 마치 세종대왕을 연상하는 듯한 가장 위대한 군주죠. 이분은 10세, 10살에 이제 차르가 됐는데, 차르가 되고도, 공동차르였는데, 차르가 되고도 한국 밖에 살았죠.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은. 당시 러시아는 17세기 말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러시아는 가장 낙후된 그런 나라였죠. 유럽의 영국, 네덜란드, 뭐 스페인 다 이미 독일까지 전부 이미 발달이 돼서 부국이 됐죠. 대항해 시대가 한참 지난 때니까요. 러시아만 오로지 이제 낙후된 그런 상태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러시아도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죠. 그 중심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키가 2m가 훨씬 넘는 분이고 뭐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겼는데 개인적인 캐릭터로 보면 어마어마한 독재자고요. 캐릭터가 아주 독특한 그런 하지만 성과로 보면 러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오늘날의 러시아를 실제로 만든 그런 분이죠. 넘어가겠습니다. 25살에 이제 제대로 된 황제가 됐죠. 권력까지 다 쥔 황제가 됐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뭘 했냐? 250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유럽 순방을 갔습니다. 본인은 황제라는 신분, 여기 이제 이 복장으로 간 거죠. 황제라는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평인처럼 그 사절단의 단원으로서 그냥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 여러 나라 선진국을 다 돌아봤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문명과 시설과 문화를 다 섭렵을 하러 갔죠. 그래서 항상 그런 인장, 여기 보시면 나는 학생이며 선생을 구하노라 이런 인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근데 톱질을 직접 하고 있죠. 실제 이렇게 다 조선이면 조선, 항해면 항해 뭐 모든 거를 스스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 황제의 신분을 속인 이유도 그런 거랍니다. 황제로 가면 의전하고 절차하고 이런 게 너무 시간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자기는 직접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런 시간 다 없애고
실제 잠도 뭐 조그만 숙소 이런 데서 막 자고. 그래서 이분은 14개 분야 정도에 있어서 완전 전문가 수준. 예.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지식력과 이 경험 이런 걸 중요시했죠. 그래서 다 돌아보고 왔고요. 돌아오고 나서 시작한 것이 러시아의 개혁이죠. 수염부터 잘랐죠. 우리로 말하면 상투 정도 되는 거죠. 예. 그걸 자른다는 것은 카톨릭 동방 정교에서는 거의 모독에 가까운 행위인데도 본인부터 다 자르고 신하들 전부 잘랐죠. 러시아의 구습이라고 여겨지는 이것부터 없애자. 그래서 이제 다 자르고 심지어 수염세 같은 거 부과했죠. 도저히 자르기 싫으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라. 귀족들은 뭐 이런 식으로 수염세도 부과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모든 그 지금의 러시아의 풍속과 문화와 제도와 시설들을 다 버리자. 유럽으로 가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러시아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진짜 차르가 아니다. 돌아온 것은 가짜다. 이럴 정도로 이단이 왔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독재를 휘둘렀죠. 오로지 이제 러시아의 부강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이 외과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충치를 신하들 뭐 이게 실험용으로 뽑은 충치가 한 포대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 정도로 호기심도 많고 그런 특이한 캐릭터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작한 것이 바다로 가자. 바다로. 하나는 위쪽은 스웨덴 쪽에 발트해로 진출하는 곳이 여기가 발트해죠. 스웨덴하고 전쟁을 오래 했는데 20년 이상을 했는데 요 네바강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강을 얻기 위해서 바다로 진출하는 강을 얻기 20년간 전쟁을 했고요. 밑에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투르크와 싸웠는데 여기는 투르크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출을 못했고 결국 여기를 스웨덴 쪽을 확보했죠. 발트 쪽을.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를 800년의 역사를 가진 모스크바를 버리고 진흙 땅인 늪지대인 그곳으로 천도를 하려고 혼자 꿈꾸고 있죠. 꿈꾸었으나 많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까지 죽입니다. 외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걸 반대를 해서 구기족과 이렇게 막 어울리면서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모든 희생을 치러가면서 도시를 만듭니다. 15만 명의 노동자가 죽고 3년 만에 죽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불명예도 있죠. 노동자의 뼈 위에 세워진 도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 이후에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모스크바에서 옮겨서 약 200년간 레닌 시대가 올 때까지 200년간 러시아의 그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그 러시아의 부흥이 이루어지죠. 모든 유럽과의 통상, 교역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에 있는 가장 좋은 건물들을 전부 말하자면 벤치마킹하고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늪지대 위에 만들어서 500개가 넘는 북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곳이죠. 한번 풍광을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여름 궁전 모습인데 이게 현재의 모습이죠. 여름에 황제가 지내는 여름 궁전의 모습이고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데가 겨울 궁전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이고 요 앞에 보면 사자상이 있습니다. 분수대 앞에 요 정문 앞인데 여기에 이제 스웨덴을 상징하는 국장의 표시가 숫사자랍니다. 그리고 삼손이 숫사자의 어떤 입을 찢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스웨덴을 물리친 그런 걸 상징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 오로지 만들어진 그런 도시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뾰트르 대제는 이제 그 바다에 거의 미치다시피 한 그런 분이라서 당시만 해도 러시아 땅이 크기 큰데 어떤지를 몰랐죠. 그래서 이제 베링을 시켜서 스웨덴의 해군 장교였던 러시아에 살던 해군 장교 베링을 시켜서 아시아랑 아메리카랑 붙어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3년에 걸쳐서 걸어서 옵니다.
걸어서 캄차카 반도까지 와서 3년 후에 여기서 배를 건조해서 탐험에 나서게 되죠. 1차 탐험이 이렇게 이제 베링해를 그때 발견을 하죠. 베링해를. 1차 탐험이었고요. 밑에 이제 알류산 열도와 알래스카는 2차 탐험 때 해서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을 하게 되죠. 그때 베링 탐험대가 발견한 것이 뭐 아까 얘기했던 스텔라 바다소 그 얘기랑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살아남았던 베링은 결국 베링 섬에서 죽습니다. 죽고 부하들은 이제 돌아오는 이 뾰트르 대제의 그 거대한 이런 바다를 향한 그런 그 전략의 일환이었죠. 자, 동양의 바다 제가 한 5분 정도 더 쓰면 되나요? 5분?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네네네. 자, 동양의 바다에는 제가 요거 이제 문순득 선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굉장히 평범한 분입니다. 1801년도 얘기인데 이분은 아주 평범한 분인데 이 시대에 평범한 사람이 저 개인적으로 좀 감동을 받은 분인데 아주 개방적인 모습으로 세계화의 어떤 본보기를 보여준 그런 해양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뭐 아시다시피 동양은 이미 서양이 다 진출해서 뭐 청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그런 지경이었죠. 보시면 전남 우이도 신안군 우이도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한 분은 정약전이죠. 그림의 정약용으로 되어 있는 정약전입니다. 정약용의 형님, 큰 형님인 정약전, 자자너보를 지으신 분이죠. 이 사람과 문순득 선생이 만납니다. 이 문순득 선생은 홍어 도매장수입니다. 그냥 글자를 배운 적도 없는 문맹입니다. 홍어를 사다가 나주에 영산포에 와서 파는 그런 홍어 도매상이었죠. 그 두 분은 정약전 선생은 귀향을 간 거고요. 흑산도 쪽으로. 이분은 거기 우이도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거죠. 그렇게 운명적으로 1801년도에 만나게 됐고요. 그러다가 홍어를 사서 가다가 이제 난파를 당했죠. 그래서 밀려간 곳이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류큐 왕국이었죠. 당시에 이제 약간 독립적으로 있었죠. 반식민지 정도였었는데 독립적으로 있던 류큐에 가서 약 한 10개월 그죠? 1월부터 11월 한 10개월 정도를 살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선에 오려고 청나라 배를 얻어 탔는데 조공배를 얻어 탔는데 또 밀려서 그 일행이 루손섬 지금 필리핀이죠. 필리핀 루손섬에 또 표착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다시 약 10개월 정도를 더 살다가 결국 이제 중국 배를 얻어 타고 상인배를 얻어 타고 마카오 난징을 통해서 이렇게 3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죠. 근데 뭐 이런 과정은 가끔 그때 있었던 거니까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의 그 행동이죠. 이분의 행동. 여기 유큐 왕국에 갔는데 이분은 문맹이라 글자를 적을 줄 모르니까 이게 방법이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리고 친화성이 얼마나 좋은지 뭐 글자도 안 통하고 뭐도 안 통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이렇게 어울리고 언어를 배우고 그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2개국어를 배우죠. 2개국어를. 네.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쭉 기록들을 머릿속에 담습니다. 고구마를 오키나와 갔더니 유큐에 갔더니 뱀술도 담가 먹고 뭐 남자들도 치마 입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부인들은 뭐 손등에 문신을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새기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머릿속에 다 담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루손섬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루손섬은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스페인 지배를 200년 이상 받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데라서 뭐 생명의 위협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호기심을 발동을 하고 개방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익히게 됐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우이도에 다시 갔더니 정약전 선생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약전 선생이 불러다 놓고 네가 그렇게 신기한 곳에 갔다 왔는데 나한테 얘기를 다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정약전 선생이 하나하나를 이제 다
이거를 쓴 거죠. 구술을 해서 전부 쓴 게 표해시말, 바다를 표류하는 시작과 끝, 표류기죠, 일종의. 그래서 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대단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뭐 단어들이 많답니다. 육큐나 여송의 단어들이 여기에도 많은데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이 지금도 오키나와나 이런 데 가면 통할 정도로 단순 기억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엄청난 그 기억력이죠. 여기 적혀져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생생한 그런 거고요. 일본에서는 이 표에시마를 오키나와의 어떤 귀중한 사료로 여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부 그걸 번역을 해서 오키나와에는 기록 문화가 별로 없어서 이 보존된 게 책이 별로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에시마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일본의 자기네들 역사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사실은 그 조선 때 그 당시에는 뭐 아시다시피 완전 폐쇄된 바다를 전혀 모르고 바다를 접하기를 싫어했던 그런 폐쇄된 국가에서 불굴의 의지, 강인한 정신력, 뭐 개방된 마음, 비록 무학이긴 하지만 엄청난 그런 분이고 제주도에 표류한 필리핀인이 9년간을 말이 안 통한다는 그 이유로다가 9년간 필리핀 일행이 대부분 죽었고요. 몇 명이 결국 문순득 선생이 돌아와서 통역을 함으로써 이제 필리핀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필리핀 말을 아니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후손들이 아직 목포에 살고 있습니다. 해남에 가면 이렇게 이제 동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목포에 근무하면서 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는데 역시 대단하신 분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 독도 이야기 간단히 뭐 이건 너무 잘 아는 독도지만 좀 숨겨진 이야기를 한두 가지만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도를 일본이 여러 가지 뭐 알다시피 일본은 해양 영토 분쟁을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죠. 센카쿠 열도도 하고 있고 북방사도 이 북방사도도 러시아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뭐 중국하고도 하고 있고 저 밑에 뭐 오키노 도니시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왜 하필 독도에 이렇게 집착할까? 이게 좀 많이 궁금했어요. 경제적인 이유나 뭐 이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 바다가 깊어서 뭐 자원을 여기서 캐낸다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캐낼 때도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곳은 알다시피 러일 전쟁의 전승지입니다. 그 러일 전쟁 때 일본 해군이 발틱 함대, 러시아 발트함대랑 싸웠죠. 우리 진해만에서 시작돼서 발트함대가 러시아 발트에서부터 발진을 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우리나라 현해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급을 받고 나와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는 뒤를 덮쳤죠. 일본 함대가. 그 당시 이제 그 해군 사령관이 도고 헤이하치로 일본에서는 전쟁의 신이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철저하게 이순신 장군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전법으로 사실은 현대해전에서 이긴 거죠. 그 당시에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강국이었고 일본은 아주 소국에 불과한데 이제 막 눈을 뜨는 소국이었는데 이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날의 일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이 전투는 사실 일본에 있어서는 의미가 엄청나게 크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침몰한 것이 바로 독도 앞바다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러일 전쟁이 전승지고 일종의 국가적 성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거기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약에 만들고 거기 앞에서 이런 전승기념 행사라든가 일본의 어떤 정신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한다면 자기들로서는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있겠죠.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이 사람들은 무주지 선점론이죠. 지금까지도. 이 무주지 선점론이 사실은 강치잡이 때문에 이게 일어났죠. 다케시마의 날이 2월 22일인데 1900년대 초에 일본 어부가 한 명 독도에, 그때는 좀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요. 독도에 와서 보니까 강치가 어마하게 많아서 그 강치 가죽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 가죽이 돈이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잡다가 이건 조선 땅 아니냐, 이 나카이 요자부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본 정부를 통해서 조선 정부에 독점권을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청원을 했는데 내가 독점적으로 잡게. 일본 정부에서는 이거는 그게 아니다, 무주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 즉 일본 정부한테 청원을 해라 해서 청원을 받아줬어요. 청원서를 받고, 청원서를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리 땅으로 공식화하자 해서 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한 것이 가기를 통해서 이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때를 다케시마현으로 정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죠. 즉 강치잡이에서 시작된 그런 다케시마현이 되겠고, 그 이후로 물론 강치들도 다 없어졌죠. 멸종이 됐고, 일본 점령기에 좀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저는 뭐 개인적인 견해지만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뭐 노래 있잖아요. 정광 뭔가요? 그분의 뭐 울릉도 동남쪽 뭐 백길 따라 뭐 하는 그 노래에도 우리 땅이라는 개념을 이제 하는데, 우리 해양인으로 볼 때는 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육지만을 의미하고 바다와 연관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독도는 우리 섬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왜냐하면 섬은 당연히 영해를 갖고 그 다음에 이지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은 200캐리까지 물론 이제 중첩되긴 하지만 그건 분쟁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섬으로 노래를 바꾸면 더 우리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내고 강의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바다를 일반인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저는 깊이 있는 주제,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것보다는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바다로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많이 선정을 했고요. 나름 이제 뭐 5월 달에 책을 냈는데 지금 4세가 좀 있으면 들어갑니다. 나름 그래도 초보 작가로서는 뭐 많이 이렇게 인식들을 해주고 좋아해 주셔서 지금 인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저도 이런 저작 활동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한 줄기는 바다의 대중화입니다. 저는 아주 전문적으로는 하지는 못해도 저는 그 대중화, 유튜브 활동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할 예정인데, 그런 대중화를 해야만 국민들이 알아주는 바다가 진짜 바다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이게 전문가도 아닌데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